신라 진평왕 때의 국사였던 원광법사는 경상도 안동에 사는 이덕삼의 3대 독자로 태어났다. 원광법사의 본명은 경조로서 손이 귀한 집안이었던 만큼 태어나면서부터 집안 식구들의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농사꾼인 덕삼은 아내와 함께 70이 넘은 아버지를 봉양하며 살고 있었는데 효성이 지극해서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다. 경조가 3살 되던 해였다. 덕삼이 아침 일찍 밭을 나가고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덕삼의 아내는 어린 경조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 덕삼의 아내는 경조를 품에 안고 저고리에 옷고름을 풀어 젖을 물렸다. 그런데 웬일인지 평소 같으면 허겁지겁 엄마의 젖꼭지를 찾아 물 경조가 그날따라 잠잠하기만 했다. 덕삼의 아내는 어린 아들이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잠을 깨울 요량으로 경조의 볼을 살짝 꼬집었다. 그러나 경조의 얼굴은 이미 사색으로 변해 있었고 전신이 나무 토막처럼 딱딱하게 굳은 지 오래된 듯 싶었다. 덕삼의 아내는 혼비백산해서 그만 넋을 놓고 말았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3대 독자이건을 어찌 이리 허망하게 하루아침에 잃어버린다는 말인가. 평소에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간밤에 별다른 병색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무슨 연유로 이렇게 세상을 버렸다는 말인가. 덕삼의 아내는 당장 그 자리에서 땅을 치고 통곡이라도 하고 싶었으나 곧 마음을 지그시 누르고 평정을 되찾았다. 연로하신 시아버지가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탓이었다. 덕삼의 아내는 애간장이 끊어지는 심정으로 이미 숨이 끊어진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발소리를 낮춰 부엌으로 나갔다. 먼저 솥에서 시아버지의 밥을 퍼 따뜻한 방 아랫목에 묻은 다음 남편의 밥을 퍼서 푸성귀 2-3가지를 곁들여 함지박 속에 담았다. 그런 와중에도 눈물은 쉴 새 없이 볼을 타고 흘러 행여 시아버지와 남편의 밥에 눈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릴까봐 그녀는 몇 번이고 얼굴을 돌려 혼자 고스란히 눈물을 받아내어야만 했다. 남편의 아침상을 마련한 덕삼의 아내는 함지박을 머리에 이고 남편이 일하고 있는 밭으로 나갔다. 덕삼은 아내가 차려온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다. 다른 날과는 달리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 보이기는 했지만 등에 업은 아들을 더욱 정성스럽게 감싸 안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어린 아들의 칭얼거림이 여느 때보다 좀 더해서 그러려니 하고 어림짐작만 할 뿐이었다. 덕삼이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비우자 덕삼의 아내는 조심스럽게 등에 업였던 아들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이 물고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아니 여보, 왜 그러시오? 무슨 일이오? 덕삼은 갑작스런 아내의 눈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여보, 우리 경조가, 크크. 아내의 흐느낌에 놀라 덕삼은 땅에 눕힌 어린 아들을 품에 안았다. 덕삼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어찌된 일이오, 여보? 덕삼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흑흑. 아침밥을 짓고 젖을 물리려고 방에 들어갔더니 흑흑. 덕삼은 품에 안았던 어린 아들을 다시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놈아, 내 이 불효막심한 놈. 이렇게 일찍 가려고 태어났다는 말이냐? 70이 넘으신 할아버지도 계신데 내 이놈, 이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덕삼은 피눈물을 흘리며 어린 아들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다. 1번, 2번, 3번. 보다 못한 덕삼의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 함께 울부짖으며 매질을 말렸다. 제 명대로 살다 가지도 못한 이 불쌍한 어린 것에게 이 무슨 몹쓸 짓이란 말입니까? 이러지 마세요, 여보. 흑흑. 그렇게 덕삼의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 절규하는 순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어린 아들 경조가 울음을 터뜨렸다. 응애. 덕삼과 그 아내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땅에 눕혔던 어린 아들을 껴안았다. 기적처럼 죽었던 경조가 소생한 것이다.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던 부부의 눈물은 금세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다. 죽었다 살아난 어린 경조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부부의 품속에서 생긋생긋 귀엽게 웃고 있었다. 이 일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널리 퍼졌고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은 모두 덕삼의 아내가 부덕이 높은 까닭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 이유는 첫째, 아들의 죽음에 맞닥뜨리고도 잠든 시아버지를 생각해서 슬픔을 감춘 것이요. 둘째, 남편이 아침밥을 다 먹을 때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경조가 나중에 원광법사가 되어 국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어머니의 훌륭한 가르침 덕분이었다고 전한다. 한 생선장수가 팔고 남은 큰 숭어 한 마리를 가지고 시골 마을의 한 농가로 들어가며 큰 소리로 외쳐댔다. 어떤 여자든지 학문 위와 옥문 아래 사이에 나의 약물을 잠깐 댈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 생선을 주겠소. 한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곳은 빈 땅이니 대주어도 무방하겠지. 마침내 속곳에 실밥을 타 구멍을 내더니 생선장수에게 잠깐만 약물을 그곳에 대도록 하였다. 생선장수는 여자의 세폭짜리 잔방이를 말아 올린 다음 엉덩이를 높게 고이고 옥으로 깎아놓은 듯한 다리를 드러내어 두 겨드랑이 사이에 끼는데 눈처럼 허옇고 아름다웠다. 생선장수가 약물을 드러내는데 힘줄이 얼기설기 가로지르고 있어 흡사 등나무 줄기가 모과나무를 얼기설기 감은 것 같았다. 생선장수가 여자의 어깨를 끌어당기자 마치 쇠스랑으로 물건을 잡은 것 같았다. 사내가 옥문에 약물을 대고 곧게 세워서 앞뒤로 칼을 가는 듯하니 능숙한 가죽장이니 쇠가죽을 무두질하는 것 같았다. 이윽고 약물에서 점액을 뿜어내니 마치 땀이 배어나온 말잔등에 올라탄 것 같았고 항문이 열렸다 오므라들었다 하니 나무 열매를 머금은 다람쥐가 입을 오물거리는 모습과 같았다. 여인은 즐거운 정이 흡족한 나머지 마침내 생선장수를 끌어안고 등을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오늘 거래는 정말이지 즐거웠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자주 와서 빈 땅을 사주셔야 해요. 생선장수는 그러마하고 승낙하고서 물고기를 놓고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출타하였던 여인의 남편이 돌아왔는데 아내가 물고기 반찬을 장만하여 내놓자 물었다. 이거 어디에서 난 거요? 아내가 항문과 옥문 사이에 빈 땅을 팔아서 얻었다고 말하자 남편은 크게 놀라며 말하였다. 빈 땅만 팔았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실수하여 값진 곳으로 들어갔었더라면 어찌할 뻔했소? 생선을 먹는데 굳이 그 생선장수의 것이라야 했소? 한 판서가 있었는데 그는 이름난 재상의 사위였다. 사위인 판서는 매우 신중한지라 왕에게 아랠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하루 전에 향불을 피워놓고 위관을 바르게 한 후 꿇어앉아 미리 먼저 외워본 후에야 들어가 아뢰었고 그로 말미암아 매번 주청이 윤허되었다. 그런데 그 부인의 성품이 질투가 무척 심하여 늘상 괴로웠다. 하루는 판서가 연회에서 시중드는 기녀와 수작을 하다 돌아오니 그 소문을 들은 부인은 질투하여 방자를 부리며 소란을 피우는지라 판서가 문득 마음속에 계책을 하나 세우고 나서 말하였다. 나는 내일 국왕전하를 뵙고 아랠 일이 있소. 방에서 나가 주오. 그리고는 마침내 향을 피우고 관복을 갖춰 입은 후 하인들에게 명하였다. 내가 전하께 주청 드릴 말을 미리 외우는데 몰래 엿듣는 자가 있으면 당장 쳐 죽이리라. 부인은 어떠한 주청인가 하고 문에 귀를 대고 엿들으니 판서는 부인이 미리 이러할 것을 짐작하고서 왕에게 아랠 말씀을 낭낭하게 외웠다. 소신은 관직이 판서인데도 성품이 몹시 우매하고 열등하여 끝내 사나운 아내의 투기심을 막지 못하고 있사오니 이는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 죄이옵니다. 집안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찌 감히 국정에 참여하겠나이까. 사직하고 낙향하고자 하오니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연습을 마치자 판서는 이내 취침하였다. 판서가 사직하고 낙향하면 하루아침에 부귀영화가 물거품이 되는지라 판서의 말을 엿들은 부인은 크게 겁이 나 즉시 친정으로 달려가 재상인 아버지에게 이를 알렸다. 오늘
남편의 주청 연습이 이와 같았는데 만약 그 주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녹봉도 없이 가난 속에서 어찌 살 수 있겠사옵니까? 급히 좀 멈추게 해주시어요. 재상이 딸을 크게 꾸짖었다. 가장의 술자리 행동에 너그럽지 못하고 이처럼 큰 우환을 자초하였으니 누구를 허물하겠느냐? 게다가 주청 드릴 말을 미리 연습까지 한 터이니 내 말을 결코 듣지 않을 것이다. 네가 스스로 애걸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부인은 즉시 귀가하여 남편 앞에 나아가 절을 한 뒤 엎드려 맹세하며 간청하였다. 이제부터 만일 투기하는 행동이 있다면 비록 죽이고 내쫓는다 할지라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애걸하옵건대 국왕전하께 아뢰는 것만은 보류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판서는 거짓으로 마지못해 따르는 듯한 기색을 지어 보였다. 이후로 부인은 판서가 기녀의 집에서 수일간씩을 지내고 돌아와도 다시는 투기하지 않았다. 밤새도록 각혈을 한 유초씨가 딸을 불렀다. 인경아. 부인이 옆방에서 고나게 자는 인경을 깨워 데려왔다. 인경아, 너는 나의 생명이고 나의 혼이고 6살의 어린 나이지만 인경은 아버지가 이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란 걸 알았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제 아버지 품에 쓰러져 인경은 눈물을 쏟았다. 인경 어미가 유초씨의 형님을 모시고 왔다. 유초씨는 형님과 어린 인경을 앉혀놓고 말했다. 형님, 저는 이제 갑니다. 집사람은 제가 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쿠룩쿠룩 목에 피가 끓어 요강에 토해내며 우리 인경이는 제 어미 제가 할 때 딸려 보내지 말고 형님이 길러주세요. 컥컥 하고는 조용해졌다. 인경은 제 아버지 목을 안고 통곡하고 형님도 동생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새벽닭이 울었다. 그게 10년 전 일이다. 인경은 그날 밤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다. 인경 어미는 제가 하지 않았고 인경은 어미와 줄곧 살았다. 유초씨가 남긴 재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모녀가 소박하게 살아가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인경의 큰아버지가 집문서 땅문서를 모두 움켜쥐고 멋대로 팔아치우고 자기 자식들 이름으로 바꿔버리기도 했다. 인경의 큰아버지는 과부가 된 인경 어미에게 제가 하라고 윽박지르고 인경을 자기 자식으로 호적에 올려놓았다. 인경이 하루는 돈 쓸 일이 있어 큰아버지를 찾아갔더니 꼬치꼬치 캐물으며 큰 선심이나 쓰듯이 돈을 던져주고선 이게 마지막이다 라며 하는 짓이 놀부와 다름없었다. 인경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꺼냈다. 큰아버님. 인경이 꿇어앉아 입을 연 첫마디에 큰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리며 큰자는 왜 붙이냐. 너는 내 딸이야. 라며 호통을 쳤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큰아버지께서 저희 재산 관리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경이 말이 끝나기 전에 노발대발한 큰아버지는 네 아버지 3년 동안 드러누워 있을 때 들어간 약값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나 해. 라며 인경에게 검지로 찌르듯이 삿대질을 했다. 그리고 네 어미는 어떤 놈 만나 언제 떠날지 몰라. 네 아비 유언을 너도 들었잖아. 인경이 눈물만 쏟고 사랑방을 나올 때 다시는 우리 집에 발도 붙이지 마라 라며 큰아버지가 냅다 고함을 질렀다. 인경이 눈물을 훔치며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가다가 한 살 위 사촌 언니를 마주쳤는데 그녀는 싸늘하게 시선을 돌렸다. 인경이 모녀는 손재주가 있어 어미는 집에서 싹바느질로 인경은 아랫동네 천석군 부자 장대인 댁에서 친모로 일했다. 장대인 댁 장남은 급제의 한양에서 살고 있고 둘째는 어릴 때부터 책하고는 담을 쌓아 친구들과 말썽만 피우더니 철이 들자 장사에 흥미를 보였다. 통이 큰 장대인은 둘째 아들 호걸에게 장사 미천을 대줬다. 호걸은 돈의 흐름에 동물적 감각이 있었고 아버지를 닮아 통이 커 장사할 땐 집중을 해서 큰 성공을 거뒀다. 저작거리에 젓갈 도매상, 포목상, 목재상을 차렸다. 문제는 사람을 너무 믿어 회계가 돈을 빼돌리고 집사가 돈통을 들고 튀는 일이 빈번했다.
어느 날 해도 뜨기 전에 가게로 나가는 호걸에게 인경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식구들 봄옷을 짓는 데 필요한 포목 목록이었다. 호걸이 깜짝 놀랐다. 하나하나 필요한 치수를 깨알 같은 글씨로 자세하게 적어 놓았던 것이다. 그날부터 밤늦게 집으로 들어온 호걸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 조끼, 저 주머니에서 외상표, 영수증, 물표, 돈주머니 등등을 꺼내 친모 인경이 일하는 곳 방바닥에 어지럽게 쏟아부었다. 인경은 밤늦도록 정리해 이튿날 아침 깨끗한 치부책과 돈을 호걸에게 전해줬다. 얼마 후 인경은 친모일에서 손을 떼고 아예 호걸의 가게로 나가 회계를 봤다. 친모일은 인경 어미에게 넘겨졌다. 장대인과 안방마님은 호걸이와 짝을 지어줄 색시를 고르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점찍은 둘째 며느리감이 바로 인경의 사촌언니였다. 꽃피고 새우는 춘삼월 보름날에 혼례를 올리기로 하고 장대인네는 사주단자를 보냈다. 인경의 큰아버지 댁에서는 외동딸 시집 보낼 준비를 하느라 부산했다. 바느질 솜씨 좋은 인경 어미를 불렀다. 인경 어미는 그래도 큰 집이라고 밤이 새도록 바느질을 했다. 혼례 날짜를 불과 열흘 남겨두고 신부집이 발칵 뒤집혔다. 중신아비가 파원장을 들고 온 것이다. 봄이 가기 전인 4월 초 닷새 드넓은 장대인 안마당에서 혼례식이 올려졌다. 신랑은 둘째 아들 장호걸이고 신부는 유인경이었다.